안녕하세요. JCN 닥터솔산 이규현입니다. 야외 활동하기 너무 좋은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을철에 무리한 야외 활동을 할 경우 기존의 하지정맥류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닥터솔산 오늘은 닥터정맥의원 이동기 원장님과 함께 가을철 방심하면 안 되는 질병,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닥터정맥의원 원장 이동기입니다. 네, 선선한 날씨가 되면서 제 주변에도 등산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원장님은 가을철 산행 자주 즐기시나요? 예, 가을 산행 즐기지만 요즘은 워낙 바빠서 자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산행이나 운동을 멀리하는 것 같은데 오늘부터라도 건강을 위해서 다시 시작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가을철 방심하면 안 되는 질병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원장님, 이 하지정맥류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질환인 것 같거든요. 실제로 가을철 혈관 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네, 더웠던 여름이 끝나고 이 선선한 바람이 불게 되면 기온이 낮아지면서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을 급격하게 수축하고 이렇게 수축된 혈관은 혈액순환에 문제를 불러오기도 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 혈관은 외부 기온이 높으면 확장되고 낮아지면 반대로 수축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혈관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피로감이 쌓이게 됩니다. 네. 이는 판막의 기능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정맥 내의 혈액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면 하지정맥류가 생기거나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미 혈관벽의 탄력이 저하된 경우에는 증상이나 통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어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앞서 가을철 산행 얘기를 잠깐 나눠봤는데요. 실제로 이 등산이 하지정맥류 환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을철 등산은 건강에는 매우 유익하지만 하지정맥류 환자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다리 근육을 오랜 시간 사용하는 데다가 하산 시에 가파른 경사가 다리 혈관에 스트레스를 줘 정맥류와 같은 혈관 이상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네. 이미 약해져 있는 다리 혈관이 급증한 혈액량을 감당하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지정맥류 환자는 가급적 등산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병원을 방문해 전문의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원장님 듣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가을철에는 일조량이 감소하면서 불면증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이런 환절기성 불면증이 혹시 하지정맥류가 불면증을 일으키기도 하나요? 네,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 하지정맥류가 불면증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바로 다리 아래로 혈액이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증상 때문인데요. 네. 이 질환은 낮보다 밤에 증상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 다리의 부종이 잘 가라앉지 않고 무겁고 불쾌한 느낌과 함께 야간 경련 등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밤마다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탓에 숙면을 취하지 못해 고통을 받는 이들이 많은데요. 네. 하지정맥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방치하게 되면 오히려 악화되어 불면증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 하지정맥류는 밤에 증상이 악화되고 또 관련된 증상 때문에 불면증이 생기게 되는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질환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이 하지정맥류 어떤 질환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하지정맥류는 정맥 속의 판막의 손상으로 인해 혈액이 심장으로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역류하는 질환입니다. 네. 하지정맥 일방 판막 기능의 장애로 인해 혈액이 역류하는 것을 포함하여 하지의 표지정맥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꼬불꼬불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힘줄이 튀어나왔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특히 요즘처럼 낮과 밤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게 되면 혈관이 수시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해 피로가 쌓여 판막 기능이 저하되기 쉬운데요. 네. 이 초기에는 외관상의 문제 외에 별다른 불편감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 증상이 점차 진행되면 여러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하지 정맥류 증상만으로는 구체적인 병명 구별이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 정맥류와 헷갈리는 대표 질환이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가장 먼저 정맥순환 부전을 들 수 있는데요. 하지 정맥류 질병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자각 증상과 함께 육안상으로는 가느다란 실핏줄부터 울퉁불퉁한 혈관 돌출까지 이 다양한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반해서 정맥순환 부전은 증상만 있을 뿐 실체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하지 불안 증후군이 있는데요. 이 하지 불안 증후군은 주로 잠들기 전에 다리에 불편한 감각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 다리를 움직이게 되면서 수면에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움직이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족저근막염이 있습니다. 이 족저근막염은 성인 발 뒤꿈치 통증의 대표적인 원인 질환으로 종골이라 불리는 발 뒤꿈치뼈에서 시작하여 발바닥 앞쪽으로 5개의 가지를 내어 발가락 기저 부위에 붙은 두껍고 강한 섬유대의 염증 소견을 말합니다. 네. 이 발꿈치 혹은 발꿈치 안쪽에서 심한 통증이 느껴지며 장시간 서 있는 경우에 뻐근한 느낌과 함께 발바닥 쪽으로 열감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리 질환이 하지 정맥 증상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도 해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하지 정맥류와 구분이 어려운 질환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원장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할 질환이 정확하게 구별이 가능할 것 같아요. 보통 하지 정맥류라고 하면 다리 혈관이 튀어나오는 걸 대표 증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리 혈관이 튀어나오지 않고 또 다리 부종만 자주 나타나도 하지 정맥류를 의심해 볼 수 있나요? 하지 정맥을 떠올리면 흔히 다리에 구불구불한 혈관이 튀어나온 질환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이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혈관이 튀어나오지 않은 상태로 다른 증상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대한정맥학회와 혈관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하지 정맥류 환자 중 혈관 돌출을 경험한 사람은 절반 이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다리 통증, 피로감, 붓기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응답해서 혈관 돌출만이 하지 정맥 증상이 전부라고 보기 어려운데요. 네. 이 정맥을 연결하는 통로인 관통정맥 판막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혈관이 잘 부풀지 않고 이 피부 가까이 있는 표제정맥 이상에 있어도 판막 기능에만 문제가 있다면 부풀어오는 혈관이 두드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하지 정맥류는 잠복성 하지 정맥류라고 부른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잠복성 하지 정맥류가 일반적인 하지 정맥류보다 더 위험한 건가요? 네, 잠복성 하지 정맥의 경우에는 이 울퉁불퉁한 혈관 없이 표면상 깨끗해 보이지만은 이 혈관혹이 주변 신경을 압박하고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않으면서 다리에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네.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하지 정맥류보다 잠복성 하지 정맥이 더욱 위험한 이유는 겉으로 나타난 증상이 없이 하지 정맥류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네. 평소와 다르게 다리가 심하게 무거운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때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증상이 악화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물론 하지 부종, 피부 착색, 하지 궤양 등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와 다른 다리 증상이 느껴진다면 하루빨리 병원에 내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나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이 하지 정맥류는 다리 근육 중 이 근육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어떤 근육일까요? 부종이 보통 종아리에서 많이 나타나니까 종아리 근육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종아리 근육입니다. 네. 이 하지 정맥류는 종아리 근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이 종아리 근육이 감소하는 것도 하지 정맥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정맥은 동맥에 비해 얇은 데다가 심장으로 혈액을 보내야 하는 만큼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네. 이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처럼 혈액을 펌프질해서 잘 순환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을 탄탄하게 하면 다리 정맥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하지 정맥류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네, 종아리 근육과 하지 정맥류가 밀접한 관계가 있었네요. 지금부터라도 앉아있을 때 종아리 근육 단련 운동을 자주 해봐야겠습니다. 다시 하지 정맥류 질병을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이 하지 정맥류에도 종류가 있나요? 네, 하지 정맥류 크게 모세혈관 확장증, 망상 정맥류, 가지 정맥류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모세혈관 확장증은 지름이 1mm 이하의 실핏줄이 눈에 보인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망상 정맥류는 지름 1, 2mm의 푸른색을 띠는 확장된 정맥이며 보통은 구불구불한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가지 정맥류는 지름이 3mm 이상 늘어나서 울퉁불퉁해 보이는 정맥류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하지 정맥류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네. 공부를 잘 하시는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OX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이 날이 사살해지면 레깅스나 부츠를 많이 신잖아요. 네. 이 꽉 낀 옷이 하지 정맥류의 원인이 되기도 할까요? 꽉 끼는 옷이 하지 정맥류에도 원인이 될 것 같아서 저는 O라고 하겠습니다. 네, 정답을 맞추세요. 정답은 O입니다. 네. 이 복부나 허벅지, 종아리 발목까지 감싼 옷과 신발은 하지 정맥류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션은 다리가 얇아 보이는 착시 효과를 위해 복부와 허벅지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다리에서 심장으로 흐르는 하체 혈액순환을 방해하는데요. 네. 이 발목부터 종아리, 허벅지까지 압박 강도를 단계적으로 낮춰 혈액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의 압박 효과는 완전히 반대로 작용합니다. 네. 네, 혈액이 다리로 더 몰리게 되면서 다리의 피로감, 부종, 통증 등 하지 정맥 증상을 더 빨리 심하게 겪을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몸에 꽉 낀 옷과 신발 그리고 하이힐 등은 가끔씩만 착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도 이런 꽉 끼는 바지나 롱부츠를 자주 신곤 하는데요. 지금부터라도 다리 건강에 신경을 써서 착용을 좀 줄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지 정맥류가 어떤 질환이고 또 가을철에 왜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가장 궁금한 게 이런 질병들이 왜 생길까 원인이 궁금하잖아요.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 하지 정맥류가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하지 정맥의 발생 원인은 근본적으로 다리에 있는 정맥의 피가 심장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이 정맥 판막의 기능이 손실되어 심장으로 가야 할 혈액이 역류하는 혈관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어떠한 원인이든 다리의 표제 정맥 내 압력이 높아지면 하지 정맥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하지 정맥이 있는 가족이 있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운동이 부족하거나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경우, 흡연 등이 하지 정맥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꽉 끼는 옷이나 잘못된 자세, 직업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원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젊은 사람들은 혈관이 더 튼튼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하지 정맥류 위험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지 정맥류는 대개 40, 50대 이상에서 발생한 질환이지만 직업력이나 환경, 가족력 등의 영향에 따라 20, 30대 젊은 나이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령을 떠나 증상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네, 나이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군요. 그럼 하지 정맥류는 생기는 원인뿐만 아니라 증상도 다양하잖아요. 대표적인 초기 증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하지 정맥류는 하지 정맥 혈액순환과 연관이 되어 발생한 질환이기 때문에 혈액이 다리 쪽으로 많이 쏠리거나 정체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더 심해지며 가만히 있을 때나 오후, 저녁에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 대표적인 초기 증상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육안으로 변화가 거의 없거나 혈관이 선명하게 비쳐 보이는 경우입니다. 네. 또한 종아리에 근육 경련 및 당김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다리의 전체적인 부종과 함께 묵직한 느낌이 들며 네. 이 오후로 갈수록 다리 피로감이 더욱 가중됩니다. 이 충분한 휴식 혹은 자고 일어난 아침에는 다리의 피로감이 거의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하지 정맥인데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은가요? 네, 원장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환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네. 하지정맥류는 마사지로도 괜찮아질까요? 마사지만 해도 조금 괜찮아질 것 같아서 저는 정답을 O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틀리셨네요. 정답은 X입니다. 네. 이 많이 걷거나 움직인 날에는 다리가 불편하면 이 피로 누적이라 여겨서 마사지 등을 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이러한 대처에도 불구하고 이상 증상이 계속된다면 이는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어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네. 만약 원인 질환이 혈관과 관련된 하지정맥류라면 더더욱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해당 질환에 대한 이해 없이 무작정 높은 압력에 자극을 가하거나 높은 온도에 노출된다면 오히려 정맥을 더 확장시켜 하지정맥류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리가 계속 저리고 욱신거릴 때 단순 피로 축적이라고 생각해서 손이나 괄사 또는 마사지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일시적으로 증상이 완화되는 것처럼은 보여도 다시 증상이 나타나니까요. 나에게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닥터솔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지정맥류가 의심된다면 일단 검사부터 받아봐야겠죠. 왠지 하지정맥류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원장님,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하지정맥류 진단은 환자 자신이 30분 정도 가만히 서 있는 자세에서 튀어나온 하지정맥을 육안으로 확인함으로써 쉽게 자가 진단이 가능하지만 이 하지정맥류 의심이 된다면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통해 하지정맥류의 정확한 진단을 내리게 되고 네. 때로는 컴퓨터 단층 정맥 조영술이 진단 및 치료 방침 결정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네. 검진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플러 초음파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도플러 초음파 검사는 하지정맥 진단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검사입니다. 네. 혈관 안의 피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도플러와 초음파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간단한 검사로서 검사 방법은 일반 초음파 검사와 동일합니다. 네. 일상상이라도 거의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직장인들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초음파 검사입니다. 네, 도플러 초음파 검사는 하지정맥류 검사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검사라고 하셨잖아요. 이 초음파 검사로 어떤 걸 확인해 볼 수 있나요? 네, 피부 속의 혈관을 정밀하게 보려면 왠지 CT나 MRI 검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네. 하지정맥의 경우에는 혈관 초음파 검사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세세한 혈관의 구조부터 역류하는 혈액의 정도, 역류하는 시간, 관통정맥의 역류, 그리고 기능까지도 모든 검사를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네. 혈관 초음파 검사를 통해 하지정맥 역류 시간이 0.5초 이상 지속이 된다고 하면 하지정맥류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네. 혈관 초음파 검사는 혈관이 초음파를 보내 반사되어 나오는 초음파를 분석하고 영상을 만드는 방식인데요. 이를 이용해 혈관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조물의 구조와 기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도플러 초음파 검사로 하지정맥류 검사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런 도플러 초음파 외에 또 다른 검사법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컴퓨터 단층 정맥 조영술 검사입니다. 원장님, 이름부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컴퓨터 단층 정맥 조영술 검사는 어떤 건가요? 네, 하지정맥 재발한 경우나 이 복부나 골반에 원인이 의심되거나 정맥류의 모양 위치가 특이한 경우에는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컴퓨터 단층 정맥 조영술 검사법이 있습니다. 네. 이 검사는 일반 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와 동일하여 검사 시행 전에 혈관 조영제를 정맥 투여한 후에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지정맥류 검사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하지정맥류는 병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하지정맥류도 단계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나요? 네, 만성정맥질환은 가장 널리 사용하는 CEAP 분류법으로 1기에 6기까지 총 6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1기는 모세혈관 확장증 망상정맥류로 지름 1, 2mm 정도의 모세혈관, 2, 3mm 정도의 망상정맥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2기는 3mm 이상의 혈관이 보이거나 만져지는 상태이며 복제정맥에서 역류가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3기는 부종이 동반된 경우로 누르면 함몰되는 특징이 있어 일반적으로 발목 부위에 나타나지만 하지나 발로 확대됩니다. 네. 4기는 심해진 경우로 피부의 변화, 색소 침착, 습진, 피부 지방 경화증으로 이 색소 침착이나 정맥성 습진, 지방 피부 경화증, 백색 위축 등 다양한 피부 변화가 나타납니다. 네. 5기는 피부 변화와 함께 피부 궤양으로 피부 변화와 함께 지효성 피부 궤양이 동반되어 나타납니다. 6기는 진행성 피부 궤양으로 심한 피부 변화와 함께 진행성으로 피부 궤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병기별 내 다리의 상태를 확인했다면 빠르게 치료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정맥류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1기까지는 비수술적 치료로 치료 가능하지만 2기부터는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하지정맥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존요법으로 적당한 운동과 휴식, 정맥순환 개선제 복용, 네. 이 발목의 압력을 강하게 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을 약하게 하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 등이 있습니다. 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는 하지정맥류 관련된 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하지정맥 인한 합병증의 발생, 외상을 당하기 쉬울 정도로 큰 정맥류, 미용적인 목적 등이 있을 수가 있고 네. 이외에 수술적 치료 대신에 내과적인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보존적 치료로 치료가 되면 참 좋겠지만 아쉽게도 호전이 없다면 다음 단계를 고려해 봐야겠죠. 이 다음 단계인 비수술적 치료, 이 치료는 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비수술적 치료로는 혈관 경화요법과 초음파 등을 이용하여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혈관 경화요법은 가느다란 바늘을 통해 혈관에 경화제를 주입해서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 경화된 혈관은 이후에 서서히 체내에 흡수하게 됩니다. 혈관 경화요법의 가장 큰 장점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마취 없이 외래 진료에서도 가능한 시술이라는 건데요. 네. 이 통증과 후유증이 적고 비교적 간단한 치료법이지만 피부 표면과 가까운 가느다란 혈관에만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초음파 유도하에 혈관 경화요법도 시행되는데요. 이 치료 부위에 혈관 초음파 장비 탐쪽자가 된 후에 초음파 화면을 통해 치료해야 할 혈관에 혈관 경화제가 정확히 주입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네. 수술적 치료가 어려운 고령의 환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외과적인 수술을 대체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그렇다면 혈관 경화요법 시에 주의사항은 또 따로 있을까요? 치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피부가 약간 착색된 느낌이 들 수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치유 과정으로 피부 타입에 따라 완전히 피부에 돌아오는데 통상은 2,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치료 후에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셔야 합니다. 혈관 경화요법 이후에 즉시 압박을 제대로 해줘야 혈전 정맥염, 혈관 내 응혈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가 있고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시술 부위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강도 높은 운동은 삼가하시고 가벼운 걷기 운동으로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최근에는 절개 부위를 줄여서 상처를 최소한으로 남기는 이 최소 침습 치료도 인기라고 하는데요. 어떤 치료법이 있나요? 네, 전통적인 수술 방법 외에 요즘은 레이저와 고주파 장비를 활용한 수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정맥내 레이저법은 늘어난 정맥내로 레이저 강섬유를 넣은 다음에 레이저를 발산하여 병든 정맥으로의 혈액 흐름을 차단하는 정맥내 레이저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레이저 치료법은 1470 나노미터 파장의 레이저를 사용해 혈관과 혈관벽의 수분을 날려 수축시키는 방식으로 하지정맥류를 치료합니다. 적은 에너지로도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으며 주사바늘 크기에
상처 외 흉터가 남지 않으나 빠른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네. 고주파 정맥류 열 폐쇄술은 혈관 내에서 120도씨 정도의 열을 방출하여 혈관 섬유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주기로 같은 온도로 가하도록 기계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고 이 가해진 온도가 레이저에 비해 낮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네.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부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하지정맥류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시작할 시에는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얼마든지 호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소와 다른 증상이 지속된다면 빠르게 내원의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평소에 하지정맥이 있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무리한 활동을 조심하는 게 좋지만 증상이 발현된 것을 모르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가을철 무리한 활동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네. 이 치료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평소의 예방인데요. 평소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 꼭 기억하셔서 가을철 다리 혈관을 건강하게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주신 닥터정맥 의원 이동기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하지정맥류는 평소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틈틈이 다리를 움직여서 종아리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돕고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그리고 몸을 지나치게 조이는 의상은 피하고 또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개선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JCN 닥터스울산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